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할까요? 자,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일단 시간 돼서요.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본의 아니게 이게 마이크가 나가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요. 저도 깜짝 놀라고 너무 당황했는데, 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따로 한 게 없는데 오늘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손댄 게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잘 되는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제가 말하는 게 잘 안 들리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제 화면에도 표시는 돼요. 이 마이크가 나오면 예,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마이크에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안 들리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강의는 그때 중단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기간제법이랑 이제 다 봤어요. 오늘 보실 내용은 파견 근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견 근로자가 뭔지 아마 잘 모르시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 파견 근로자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본사에 있다가 뭐 다른 데 뭐 지역본부에 파견 가라, 아니면 뭐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근무해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파견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거는 좀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애초부터 직원을 채용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다른 회사,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다른 부서가 아니고, 다른 뭐 지사가 아니고, 애초부터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채용 공고나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땡땡땡땡이라는 뭐 이렇게 예컨대 대기업, 뭐 얘기가 되겠죠.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채용합니다라고 하는데 밑에 그러면 삼성에서 일할 사람을 뽑거나 뭐 SK, 현대에서 일할 사람을 뽑으면 그 삼성, SK, 현대 명의로 채용 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채용 공고는 무슨 뭐 인력회사 무슨 뭐 파견회사 이런 데가 있다. 그럼 그게 파견 근로자를 뽑는 거예요. 뭐냐? 일은 SK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하지만 소속은 작은 다른 인력 파견회사 소속이면서 일만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도급이라는 게 있어.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랑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 아웃소싱은 아예 그냥 한 파트를 이렇게 떼가지고 일을 하는 걸 아웃소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을 맡기면 그냥 그 일을 그 회사가 맡은 회사가 자기 직원들을 투입해서 완성만 시키면은 그냥 끝나는 일인데 파견은요 사람만 보내주면 일은 이 파견을 받은 회사에서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쪽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지휘 감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나는 A 회사 소속인데 B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B 회사에서 통제를 받고 일을 해요. 월급은 당연히 A 회사에서 줘요. 원래 회사. 사실 그 A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어. 본사에. 왜냐? 나는 그냥 B에 가서 일만 출근을 처음부터 거기로 하는 거니까요. 자, 그게 파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파견 근로자라는 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원래 이 목적은요, 파견 근로자, 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허용하는 목적은 우수 인력을 보유한 에이전시가 있고, 이 에이전시에서 우수 인력들을 일시에 보내주고 다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원 에이전시 회사로 와서 여기서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어떤 전문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종사들도 파견 근로자가 많다는 이거 뭐지 갑자기 잠시만요. PC에 이 화면 공유를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그 조종사들 중에 연봉 막 3억, 4억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파견 근로자예요. 파견 근로자. 미국에 있는 파견 회사에서 소속돼 있다가 물론 뭐 소송이 걸려서 나중에 좀 복잡한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원래 전문 인력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국인, 외국인 조종사도 많은데 저 외국 조종사가 기술이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연봉도 훨씬 많이 받고 뭐 가족들 뭐 한국 여행 공짜로 1년에 몇 번씩 그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태워서 해주고 뭐 이런 그런 제도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에서 계약이 끝나면 국내 항공사 뭐 다른 뭐 외국의 중동 항공사나 또 거기 가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종사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회사 혹은 뭐 캐나다라는 회사의 국민이면 그 회사에서만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항공사든 다 가가지고 본인들이 뭐 또 몇 년 근무하다 또 다른 데 가서 몇 년 근무하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세계를 다, 뭐 거주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원래 전문 인력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IMF 때 IMF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지금은 약간 비정규직, 약간 저소득 비정규직의 형태로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파견 근로자를 기본적인 건 뭐냐면 원소속 회사는 저기에 이제 나는 여기에서 지시받고 일을 하고 월급은 또 저쪽에서 받고 4대 보험도 그쪽에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견 근로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걸 본 적 있어요? 근로자 공급 사업은 어떤 거였죠?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 공급 사업은 내가 사람들을 보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글로 보내잖아요. 월급을 내가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 보내주는 거. 자, 그래서 파견 근로자랑 근로자 공급 사업은 파견 사업을 제외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시험에도 등장한다라는 거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뭐 목적 보시면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 근로자, 내가 가서 일하는 사람을 파견 근로자를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인력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곳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 안정이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목적에 들어와 있고요. 뭐 취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개요는 뭐냐면 보세요. 파견 사업주가 나오고 사용 사업주가 나올 거예요.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그 밑에 정의에도 나오는데 근로자를 뽑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른 회사에서 사람 좀 몇 명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몇 명 보내는. 그래서 그 사람을 쓰는 사람, 보낸 사람, 사장님, 보낸 사장님, 실제로 일을 시키는 사장님, 요게 파견 계약. 그래서 요 용어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용어 정리는 뭐 어떤 단어인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회사 소속이죠. 자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파견 사업주는 채용만 해서 보내면 끝이에요. 일을 시키고 근태 관리라는 건 사용 사업주 실제 쓰는 사람 그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 산업을 행하는 자를 파견 사업주,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 사업주. 자, 파견 근로자는 가는 사람이겠죠. 실제로 가는 사람. 자, 그리고 근로자 파견 계약, 그 일을 시키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는 사장님끼리 하는 거죠. 자, 여기로 차별적 처우라는 건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는 기간제법에도 나왔었던 거랑 똑같아요.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그랬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그 파견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해요. 둘이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을 보내줘요.
그럼 사용사업주가 이 근로자한테 일을 시켜요. 일을 해요. 그럼 일을 다 시키면 파견 대금, 계약을 했으니까 돈을 주겠죠. 그럼 월급을 이렇게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일은 여기서 시키고 월급은 여기서 주는데 둘 간의 계약으로 돈을 주고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견 계약이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모든 일에서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파견을 못 보내는 회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종에,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접 채용을 해야지 파견 계약, 왜냐하면 파견 계약이라는 거 보세요. 이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서 10명만 보내세요 했어요. 그랬다가 10명 필요 없어요. 그래서 끊어버려. 계약을 해지해. 그 이 사람 여기서 10명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그 10명을 다른 회사에 또 보내야 되겠죠. 보낼 회사가 없어. 그럼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잘리는 거예요. 그냥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허용한 업종에만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제조업은요. 제조업은 파견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파견 쓰면 불법 파견으로 처벌받아요. 자, 제조업은 자, 직접 생산 공정 업무. 파견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파견 금지 업종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자,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전문 지식, 기술, 경험, 업무에 성립 필요한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그래서 32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파견을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빼고. 자, 근데 뭐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나 그 32개 외에도 일시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질병, 출산, 부상 등으로 결혼이 생긴 경우 혹은 일시적, 단기간에 이 금지 업종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 중요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쓸 사람, 받을 사람은 근로자 과반수의 노조나 과반수 대표하는 자 사전에 동의 합의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협의하고 이렇게 사람을 써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사람 필요하면 직접 뽑으라는 거예요. 간접으로 뽑아다가 그냥 다 쓰고 확 자르지 말고 너네가 필요하면 직접 뽑아야 된다라는 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협의 절차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거 아까 제조업 금지돼 있었죠. 제조업 금지됐죠. 건설 현장 금지됩니다. 건설 현장, 건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근로자 공급 사업이 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로자 공급 사업으로 되는 것도 파견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근로자 공급 사업에 근로자 파견은 제외한다. 이런 용어에 언더라인을 쳤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보시고 선언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금지 업종을 기다려야 제조, 건설 현장 항만, 자, 그 다음에 선언, 자, 그 다음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이거 파견 절대로 못 주게 됐어요. 우리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이 뭐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다, 거기서 질식사했다, 막 이런 거 산재났다, 막 기사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파견으로 한 게 아니고요. 아웃소싱, 도급은 뭐라 그랬어요? 일만 시키면 사용사업주가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지시를 하면 안 돼. 근데 파견은 직접 지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요 대상 업무에서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 건설, 제조, 선원, 항만,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파견 기간이 얼마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 얼마까지 쓸 수 있었어요? 2년까지 쓸 수 있죠. 2년. 그쵸? 2년 초과하면 어떠한 액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정규직, 무기직이 돼요.
아무런 조치 없이 2년을 넘어가는 날 그냥 무기직이에요. 그죠? 예, 그게 간주된다 그랬어요. 간주 규정. 또 중요한 거 뭐냐? 자, 2년을 넘어서 쓸 수 있는 업종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죠? 프로젝트. 그죠? 프로젝트. 그 다음에 고령자. 55세 이상. 그죠? 그 사람들은 괜찮다. 그리고 전문가. 뭐 박사, 이런 전문 자격사. 이런 분들은 2년을 넘어서 해도 정규직이 되지 않아요. 자, 여기는 좀 달라요. 거기는 한 번에 2년을 넘지 않는 건데, 여기는 보면요. 자, 일시적인 업무를 빼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해. 1년을 넘으면 안 돼요. 1년을. 6개월, 8개월은 되지만 1년 안 돼요. 단, 파견사업주, 사형사업주, 파견근로자가 셋이 다 합의를 해야 돼. 셋이.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 보낸 사람, 쓰는 사람이 다 합의가 되면,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파견근로자겠죠. 그러면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데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총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직은요. 계약직은 한 번에 2년을 해도 돼요. 계약직은 기간제는 파견은 한 번에 2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번을 1년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장을 3자 합의하면 또 1년을 해서 2년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6개월을 파견을 썼어요. 근데 파견을 더 쓰고 싶어요. 3자 합의했어요. 그럼 얼마까지 더 쓸 수 있을까요? 1년, 1년. 그럼 이 사람은 파견을 연장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 네, 파견기간. 근데 자,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 아닌데 1년 연장할 때 연장 1년을 초과하지 못한 총 2년 못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6개월 쓰면 그 다음에 1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연장할 때는 6개월만 더해서 2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계약을 1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직 기간제는 2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 1년 못하고 연장도 1년을 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총 파견 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고령자 55세 이상이죠. 고령자는 자, 2년을 초과해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는 그 우리 기간제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무기직이 안 됐고 파견을 2년을 넘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시 허용 업무는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이유인 경우에는요.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다 돼요. 그래서 1년, 2년, 뭐 3년도 돼요. 예, 3년도 돼요. 근데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건 3개월 이내로만 할 수 있어요. 3자 간에 합의하면 1회 하나요?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총 6개월까지 되겠죠, 이거는. 예, 그래서 요게,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총 2년은 횟수 제한이 없는데, 일시적 간헐적 업무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3개월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 예, 그 부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간 문제. 파견법에서 사실은 이 허용 업무, 금지 업무를 물어보는 게 원래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것보다, 예, 요거를 무조건 물어봅니다. 요 기간. 그래서 일시 허용 업무와 상시 허용 업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2년을 넘게 썼다 이거예요. 원래 2년밖에 안 돼. 고령자가 아닌데도 2년을 넘게 썼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기간제는 어떻게 됐어요? 2년을 넘게 쓰면? 자동으로 그냥 무기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2년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직접 고용된 걸로 간주되는 게 아니고 고용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회사 직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고용이 안 된 거예요. 그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고용을 안 한다?
그래도 고용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하고 그 기간제는 아예 간주돼 버리는 거, 그냥 그걸로 돼 버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 보시는데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아, 나는 그냥 파견 직원으로 있고 싶어요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파견 대상이 아닌데 사용했다. 네, 파견이 다 불법 파견이에요. 파견 대상이 아닌데 사용했다.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 근로자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파견, 자, 그런 것들은 무조건 2년을 자, 2년을 넘지 않아도 이런 거는, 이거 보세요. 이런 금지 업무 위반은 1년, 2년 상관없이 무조건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거는 2년을 초과했을 때. 보세요. 여기 불법 파견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고용 의무. 정상 파견은 2년을 초과해서 쓰면 고용 의무. 자, 요걸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데 파견 써서 불법이죠. 자, 이런 거는 저기예요. 자, 그리고 일신 허용 업무 규정을 이거 자, 불법 파견은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근데 정상 파견은 2년을 초과했을 때만 고용 의무. 요게 예전에는 이게 좀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전에요. 이게 2007년에 법이 15년 전에 개정됐어요. 97년에 만들어지고 97년에는 기간제법처럼 그냥 고용으로 간주시켜 버렸어요. 그때 2007년에 개정하면서 후퇴한 거예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예,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원래 그 파견업을 하려면요 허가를 맡아야 돼요. 우리 근로자 공급 사업도 허가 맡아야 됐잖아요. 허가 안 받고 하는 거 다 불법 파견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초과되는 건 정상 파견만, 이상적인 거 불법 파견은 자, 그래서 그 기간이 없고 얘는 기간이 있다. 여기서 시험에서도 요거 잘 물어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용사업주가 이제 2년 넘어가지고 불법하게 직접 고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근로조건은 자, 보세요. 원래 자기네 회사의 동종 유사 업무 수행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저희를 시키면 300을 주는데 파견으로 쓸 때 200만 원만 준 거예요. 근데 걔 직접 고용한다? 3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하는 사람. 자, 이게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뭐 판례에 나온 현대자동차 사건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사건. 현대자동차에서 아웃소싱을 준 거예요. 자동차 조립하는 걸. 판례에 나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줬는데 그래서 그때 뭐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면 앞타이어, 앞바퀴는 정규직이 끼고 뒷바퀴는 비정규직이 낀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조업은 파견을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아웃소싱으로 했는데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그 파견 그 아웃소싱 직원들을 다 일을 직접 지시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법 파견으로 판단이 됐어요. 직접 고용해라. 소송에서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고용을 안 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 해결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불법 파견이 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직접 채용하면 정규직이랑 예,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는 거죠. 정규직 인건비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쟁도 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보시고 자 기존보다 예, 근로조건 수준이 저하되면 안 돼요. 비슷한 사람이 없다 그래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이 목적이 뭐였어요? 고용안정 복지 증진이에요. 근데 원래 더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고용할 때 얘를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가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 기간제 단시간에서도 봤잖아요. 기간제에서 무기직 뽑을 때 기간제 중에 뽑도록 노력해라. 통상 근로자 뽑을 때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노력해라.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런 거를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아님. 네,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직업안정법이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직업안정법이 나왔을 때 이제 등록, 신고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무료 직업 속의 사업, 유료 직업 속의 사업. 그쵸? 신고하고 등록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쵸?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너무 옛날 얘기.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사업은 지자체장한테 신고하거나 등록하고, 국외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하거나 등록하고, 그죠? 직업 정보 제공 사업, 뭐 우리가 뭐 잡코리아나 뭐 포털 사이트나 뭐 벼룩시장 이런 데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예.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돼요. 노동부 장관한테. 예. 근데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건 근로자 공급 사업이 허가였고, 지금 여기 파견 사업이 허가를 맡아야 돼요. 다양한 건 뭐냐면 근로자 공급 사업도 한 번 허가받으면 3년, 3년. 얘도 한 번 허가받으면 3년. 예. 3년 지나면 예,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로자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 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예, 또 다시 받으면 또 3년. 3년씩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뭐 근로자 파견 사업을 폐지한다. 그러면 예,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하고 뭐 예, 효력을 잃는다. 요건 뭐 그냥 뭐 특별한 거 아니겠죠.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 그리고 이 허가 받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최소한 자본금 1억 이상이어야 되고 사무실도 몇 평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다 있어요, 법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막 그냥 난립해가지고 막 하고 이럴까 봐 저기 1억이고 사무실 30평이면 돈 엄청 많아야 돼요. 직원 5명 이상 있어야 되고 파견 근로자 말고 관리직 5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쉽지 않아요. 요건 갖추기가 웬만한 회사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예,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 허가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세요. 결격 사유가 있거나 허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령 처분에 위반하면 이건 취소할 수도 있고 영업 정지를 줄 수도 있는데요. 얘 있잖아요, 얘 기업. 예, 얘는 무조건 취소예요. 무조건 취소. 무조건 취소. 왜? 괘씸죄죠. 얘는 무조건 취소, 무조건 취소. 그래서 얘를 잘 물어봅니다. 얘도 취소할 수 있다. 땡.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랑 하여야 한다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뭐 다 물어봐야 되고, 예. 저 보세요. 근로자님이 보냈어요. 저기에 6개월 계약계획을 채용해서 보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허가가 취소됐어요. 불법이라. 자, 그러면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다시 들어오라면 회사 잘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뭐 취소 영업정지 파든 받으면 처분 전에 이미 보낸 사람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불법이라 여기 1년짜리 보내놨는데 우리 취소됐다고 너도 그냥 그만둬 이렇게 하면 괜히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일하다가 그냥 갑자기 날벼락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보내놓은 사람은 그냥 유효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 그쵸. 그래야지 근로자가 안 잘리겠죠. 회사는 없어져도. 자, 그래서 파견 기간 종료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사용사업자한테 알고리 잘렸다고. 네, 그리고 예,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파견이에요. 파견. 자, 중요한 거 또 나옵니다. 중요한 거 또 나와요. 자, 파업하고 있잖아요. 파업. 파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잘 안 배우셔서 잘 모르겠지만 파업을 하면 절대로 그 새로운 사람을 거기에 투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업하고 있는 현장에 파견 근로자 보내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 자, 보시면 되고요. 우리 정리해고 본 적 있죠? 정리해고. 자, 정리해고를 한 뒤에는 2년 동안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 회사가 어렵다고 우리가 인원을 다 유지하기 어렵다고 직원 내보냈잖아요. 정리해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 필요하다고 파견 근로자 받는 거 이거 정리해고가 꼼수다 이래가지고 금지돼 있어요. 자, 그래서 2년 동안 안 되는데 뭐 노조가 동의하면 뭐 6개월까지로 줄일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파업한 곳과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한 곳에는 원래 이게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예, 보고. 자,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뭐, 당연히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써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일해요? 다른 회사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는 갔더니, 월급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 보세요.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 비교 대상자에 비해서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채용한 사람은 300만 원 주고 파견 온 사람은 200만 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할 때는 동등 처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차별받으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네, 똑같아요. 기간제 단시간하고. 자, 그리고 뭐 4인야 사업장. 자, 내고, 자,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파견 사업주가 뭐 이렇게 가 있는데 사용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했다. 자, 그럴 경우에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이건 기간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단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한테 있다. 자, 그리고 또 입증 책임 사용자한테 있는 게 뭐냐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도 입증 책임 사용자한테 있어요. 자, 우리 기억해 두세요. 하나 사용자한테 또 있는 거 부당해고 하잖아요. 나 억울하게 잘렸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억울한 거 아니야 라고 회사가 입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억울하게 잘렸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참고로 보시고요. 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노조활동 등 오류, 파견계약서 얘 좀 싫어요. 데려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보시고 파견근로자 복지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 요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랬죠. 처음에 모집 공고를 내는데 막 삼성, 현대 이런 데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막 SK.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무슨 인력 관리에서 소속으로 삼성에 가서 근무하고 SK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파견 근로자를 뽑을 거면 이거 파견 근로자 뽑는 겁니다라는 거를 반드시 고지해야 돼요. 자, 미리 당해 근로자한테 예. 그쵸. 안 그러면 나 진짜로 나 대기업에 바로 채용된 줄 알고 이랬는데 보니까 대기업이 아니 일만 거기서 하지 여기 중소기업 소속이더라 이런 걸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미리 알려주게 돼 있고요. 파견 말고 우리가 그냥 관리직 중에서 그 사람 뭐 파견으로 보낼 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왜? 처음에 뽑을 땐 이 사람 그냥 정규직 너 관리만 해. 파견 근로자 아니야. 이렇게 뽑아놓고 나중에 파견 근로자로 막 보내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좀 하다가.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6번의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제한의 금지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원을 한 명 보내주세요 했더니 파견 사업주가 홍길동을 채용해서 보냈어요. 근데 얘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착실하고. 그랬더니 사용사자 사업주가 얘 너무 똘똘하니까 내가 그냥 직접 고용하겠다. 뭐 불법 파견이고 뭐고 필요 없이 우리 파견 아니라 정규직으로 얘 채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파견 사업주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냐? 내가 이렇게 보내서 만약에 직원을 월급 200 주면 자기도 수수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 뭐 관리하는 비. 그래서 한 명당 몇십만 원씩 나도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직접 뽑아간대. 그럼 내가 몇십만 원씩 남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로자는 좋지만.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보세요. 자, 뭐, 그 사용사업자한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넌 여기 뭐 조폭도 아니고 딴 데 못 가. 이렇게 하는 거 금지되는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사업주가 데려가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도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제가 오늘도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노무사 일인데 노무사 일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컨설팅 때문에 그 뭐 사건 수임을 해서 갔는데 이런 거죠. 직원을 채용했는데 직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사장님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아직 못 봤으니까 그 직원을. 그러니까 4개월 됐는데 그 사장님 이런 왕또라이가 들어왔어요.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오늘 계속 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이제 사무실 다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됐어요? 채용한 지니까 11월에 뽑아서 이제 5개월 된 거예요. 5개월.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내보내야 되나 막 근데 또 말도 안 듣고 본인이 그냥 스스로 재택근무를 들어갔어요. 본인이 저 재택근무하겠습니다. 재택근무 들어가서 야 그런 교회에서 출근해 그랬더니 저 재택근무라 못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얘기만 들으면 또 내부 사정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장 입장에서 이거 사람 잘못 뽑아서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요즘에 막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파견회사 하다가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요. 우리 저기 이렇게 전산 사무 관리할 사람 한 명 보내주세요. 내가 직접 뽑아야 되는데 그 뽑기가 힘드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래요. 그 오잖아요. 그럼 얘한테 일을 시켜.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꿔달라 그래. 파견사업 그 사업자한테 계약을 이 사람 안 돼요. 바꿔달라 그러면 또 데려가요. 그 다른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똘똘해. 괜찮아. 그러면 얘를 직접 고용해요. 그때. 뭔지 이해돼요? 내가 데리고 있다가 자르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한 6개월 써보다가 수습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습을 하는 게 아니고 파견 근로자를 6개월 받아서 쓰다가 파견 계약을 깨고 얘를 직접 뽑아. 그러면 나는 검증됐잖아요. 얘 6개월 동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는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힘들게 사람 이렇게 면접 보고 뽑아서 보내줬더니 그나마 한 달에 2, 30만 원 수수료 받는 거를 못 받게 끊어버린 거잖아요. 저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채용 비용을 줄이는 용도로 이 파견 근로자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데려가세요 이러니까 내가 뽑은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금지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뽑아가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자, 그리고 취업 조건. 자, 근로자 파견할 때 너 이런 거 월급을 얼마고 이런 거 다 반드시 제대로 서면으로 알려줘요. 서면으로. 예. 그렇죠. 근로계약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내용들이고요. 자, 이 뭐 파견 사용 사업자한테 뭐 이런저런 내용들 다 통지해야 된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사용 사업주는 내 직원이 아니에요. 내가 일은 시키지만 돈도 내가 주지 않아요. 저쪽 회사에서 주지. 하지만 그래도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월급 주는 거 외에는 사용 사업주가 모든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할 때도 뭐 근로조건 이런 거 할 때 다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파견 사업주는 월급만 책임지고요. 사용 사업주가 이제 그 부분을 다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자, 파견법상 파견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조치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세요. 파견사업주가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처음에 파견으로 뽑은 사람이 아닌데 파견 근로자를 보내려고 하면 자, 보세요. 자, 그 파견에 대상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된다 그랬는데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 그 사람한테는. 누구는 저 서면으로 알려주면 되냐? 처음에 파견 근로자를 뽑는 사람은 처음에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면 되지만 이미 정규직으로 뽑았다가 관리직으로 뽑았다 파견으로 돌린다. 이거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틀린 거라 1번이 정답. 2번 보세요. 이 나오죠. 파견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 근로자 또는 파견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고용관계 종료 사용자업자에게 고용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체결은 안 된다. 너 딴 데 가면 안 돼. 이거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내역의 제시 요구할 수 있고 내역의 제시 요구할 때 지시할 내역 서면으로 제시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파견 근로자 내가 월급을 200 받는데 아무래도 사장이 너무 많이 떼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회사에서 300 받아오고 왜 나한테 200밖에 안 주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 우리가 너 4대보험 떼고 퇴직금 뭐 이거 빼면 한 20만 원 남는 거야 10%뭐 이런 거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요구하면. 자 그리고 파견관리대장 보존 3년 웬만한 서류 보존 3년 소멸시효도 3년 자 여러분 보시고요. 자 2번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건설 현장 파견 절대로 금지돼요. 제조업도 금지되고요. 자 허가받은 사람 노동 정하지 않는 것에 신고하지 않아야 된다. 자 신고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신고는 반드시 예 중요하지 않은 것들 자 파견 허가 유효기간 3년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파견 이제 명의대여 금지예요. 예, 이름만 빌려주고 이러는 거 다 금지돼 있다. 자 여기서는 허가 유효기간 3년 이런 거 예, 우리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왔죠.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직접 고용 안 해도 되는 거 그렇죠. 법률 용어가 되게 좋아요. 자 보세요. 되게 좋다는 게 어려워요. 자 이게 지금 딱풀이에요. 자 이거는 딱풀이다. 딱풀이다 이러면 이게 딱풀이죠. 근데 판례나 판결문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자 이것을 딱풀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딱풀이란 얘기예요? 딱풀이 아니란 얘기예요? 딱풀이 아니라는 얘기죠. 딱풀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딱풀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법학 용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판결문 보면 이거는 뭐 불법 파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그러니까 불법 파견인 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세요.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고용 안 해도 되는 거. 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파견 근로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 근로자 사용했다. 불법 파견이니까 직접 고용해야 된다 그랬죠. 파견 근로 금지 업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자, 무허가 파견 불법 파견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파견 근로자를 1년 동안 계속 사용한 게 아니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불법 파견은 기간이 없고 일반 정상 파견은 2년 초과. 자, 그래서 요거 우리 그 문제에 잘 나오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기 근로자 파견 기간. 그래서 한 번에 2년은 안 된다 그랬어요. 기간제는 한 번에 2년도 돼요. 자, 파견 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회 연장할 때 연장 기간 1년 초과한다. 한 번에 1년은 못 끊어요. 자, 총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해나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고령자 몇 살? 55세 이상이죠. 준고령자가 50세 이상 55세 미만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이 이 파견 기간, 그래서 이 파견 기간에 관한 문제가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파견법, 그래서 우리 파견 기간, 대상 업무 이런 것들 우리가 언더라인 쳐드린 거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잠깐 쉬셨다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최근에 추가된 내용들이랑 그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명.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같이 보실 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온 거라서요.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그 파일은 다 드렸죠, 제가. 네네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보니까 말 그대로 채용할 때 이 공정성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조항도 있고 강제가 아닌 조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에 반한, 이 개인정보 서류가 워낙 많은데 이거를 뭐 일체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그러면서 또 이게 나중에 또 잊어버려갖고 정보 유출되고 또 저게 또 어디 보험사에 10,000원씩 팔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자,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해요. 우리가 근로기준법 5명 이상이었죠, 원래가. 자, 근데 이건 30명 이상. 어, 잠깐 퀴즈 내볼까요? 우리 취업규칙 몇 명 이상 만들어요? 취업규칙 꼭 만들어야 되는 사업장 몇 명 이상? 10명 이상이죠, 10명, 10명.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자, 그리고 10명이 나오는 숫자는 또 있어요. 어디냐면은, 우리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만들었을 때, 뭐, 특례 10인 미만. 예, 거기도 10인 미만 특례 있었죠. 예, 어딘가에 다 밑줄 치셨을 거예요. 네, 네, 보시고.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의 법률을 다 지켜야 돼요. 자, 중요한 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국가 지자체가, 자, 국가 지자체는 공무원 채용은 별도로 인사혁신처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은 자기 맘대로냐 이런 게 아니고 공무원은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럼 바꿔볼게요. 국가 지자체가 민간인을 채용할 때는 법이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일반 공무원 아닌 공무직이라고 해서 직원들 채용하거든요. 뭐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구인자. 자,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죠, 회사. 구직자 구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초 심사 자료는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 자료라 그래요. 기초 자료. 자, 이게 용어 정의만 외우시면도 어려워요. 자, 입증 자료는 이 기초를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입증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왜냐면 이력서에 학교 어디 나왔는지, 그쵸? 뭐 자격이 뭐가 있는지, 우리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 썼잖아요. 기초자료에, 이력서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기초자료와 입증자료. 기초자료를 입증하는 게 입증자료.
그래서 예, 보시면 되겠고요. 심층 심사 자료는 뭐냐면 연구 실적. 연구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품직, 연구 실적물, 심층. 자, 채용 서류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채용 서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기초 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정의 규정만 외우셔도 예, 기본 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기초 심사, 입증, 심층 심사 자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채용 절차의 공정화. 그래서 예, 거짓 채용 광고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 광고를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채용 그 설명이 합니다. 뭐 취업 설명이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모아놓고 자기네 제품 팔고 홍보하고 막 이러는 거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채용 모집하면서 직원들한테 뭐 우리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면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사람을 뽑겠다. 예,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막 사람들이 다 내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골라서 우리가 써먹고 이럴 목적으로 채용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예전에 이 사업자 홍보 목적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왜 다단계 있잖아요. 다단계. 다단계 아시죠? 막 서울에서 한번 막 대학생들이 다단계 많이 빠져가지고 예, 되게 막 문제되고 이랬는데 그런 다단계가 뭐냐? 취업 설명회 한다를 거기 와서 너가 이렇게 해서 하나를 팔면 얼마를 받고 뭐 네 밑에 사람을 데려와서 또 걔가 팔면 이런 게 갖고 물건 막 사게 하고 건강식품 뭐 전기장판 이런 거 팔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 다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저희 주 4일만 근무해요 이러고 나서 5일 근무하세요. 월급 250입니다. 이런 다음에 나중에는 예, 뭐 상여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평균 월 250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광고하면 안 된다. 자, 마찬가지예요. 채용한 후에 채용했어 이미 월급 300 준다고 채용했어요. 근데 아니 그거는요 3년 지났을 때 얘기고요. 초임은 200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용한 후에 제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물론 동의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동의를 안 하겠죠. 당연히 이분들이.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자,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계속 가입 안 된다. 회사에서 뭐 특허가 있는 사람 뽑아놓고 이 특허를 우리가 회사의 명의로 돌리자 막 이런 거짓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냐? 저기 회사 명의로 특허가 있어야 그래야 어디 뭐 입찰 같은 거 놓고 국고 사업 같은 데 넣을 때 이제 가점을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격 충족하고. 예, 그래서 저걸 만약에 뭐 정당한 보상을 하면 상관없지만 너 우리 뽑아줄 테니까 월급 줄 테니까 우리한테 특허 우리가로 돌려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예요? 공정이잖아요. 공정. 예.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어, 이게 죄송해요. 채용 강의가 아니라 강요. 예, 채용을 강의하는 게 아니죠. 채용 강의, 예, 강요 등의 금지. 자, 보세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전, 물품, 향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예,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뭐 장관 뭐 고위공직자 임명 이럴 때 맨날 나오는 게 저런 거죠. 뭐 채용 청탁을 했다, 부정 청탁을 했다 이런 게 저게 어디 걸리냐면 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 법에. 예,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승했다라는 건 뭐냐면 채용을 대가로 뭐 얼마를 내라. 그래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주거나. 그래서 저거를 중간 착취의 배제라고 그러죠. 우리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안정법에서도 저거 금지돼 있죠. 누구만 가능해요? 법령에 따른 직업상담사나 그런 전문가는 돈 받아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돈 받으면 안 돼. 예전에 그래서 뭐 회사에 뭐 인사에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 채용해 주겠다라고 해서 3천만 원 받고 뭐 5천만 원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주더라도 뭐 거기에 입사만 하면 1년만 지나면 그 돈 벌고 뭐 2, 30년 동안 다니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막 돈 내고 그렇게 해줘가지고 예, 감옥 가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금지된다. 예, 라는 거. 이게 뭐 시험에 이건 가능하다 이러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법령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뭐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건 가능하겠지만 자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런 지역색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야 저쪽에 있는 사람은 뭐 영남에서 호남 사람 안 뽑아 이런 거 다 금지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초 심사 자료가 아까 뭐였어요? 이력서였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쵸, 응시원서, 이 기초 심사 자료잖아요. 거기에 이런 것들을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 자, 근데 중요한 건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써도 돼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건 써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이걸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뭐 재산까지 물어보고, 예, 직계 좀비서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다 금지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학교 뭐 이런 것도 다 금지시켜요. 나이 이런 거 다 금지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요구해도 돼요.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요구해도 돼요. 필요하지 않을 땐 요구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용 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도 거짓말로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5번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 자, 보시면 예전에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어가지고 자 홈페이지나 자 이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의무는 아니에요. 여기서 의무면 틀리고 노력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면 그거를 받았다는 사실을 뭐 문자로 보내주거나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바로 단메일로 예, 잘 접수됐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게 자 등기는 증빙이 남는데 전 증빙이 안 남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꼭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가끔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첨부 서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뭐 학위증명서 뭐 이런 거 이제 이력서 이런 걸 같이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아니겠지만 그걸 내라고 했는데 접수는 했다고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첨부가 없어. 그죠? 처음에 기초사항 기재한 건 있는데 첨부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시간 내에 접수는 했는데 탈락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 서류 보완을 시켜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첨부가 누락됐다 이런 거를 다 확인해 줘요. 아니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첨부 누락되면은 그냥 결격으로 그냥 탈락한다. 그러니까 확인 잘해라. 이런 거를 미리 다 고지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런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걸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나는 우편을 보냈어요. 이렇게 봉투 이만큼 넣어가지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서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뭐 없는데요. 그리고 보낸 사람 난 보냈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딱 열면은 그 안에 예, 딱 저장이 돼 있잖아요. 뭐뭐가 왔는지, 시간도 몇 시에 도착했는지 바로 뜨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왜 뭘 넣었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됐니 막 이런 분쟁이 중간에 없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정확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라는 것도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채용 일정, 채용 과정, 채용 여부의 고지. 자, 보시면 구인자는 채용 일정 며칠 날 하는지, 그래서 서류 접수 언제, 면접 언제, 뭐 필기 언제, 채용 심사 지원의 사실,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 변경 등을 자, 구직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채용 대상자 확정하면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합격생이 결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바뀌거나 이럴까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보시고, 자, 요거 이제 중요해요. 자, 요게 이제 예전에는 그 채용할 때 그 돈을 뭐 접수할 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돈도 적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입사하려고 하면 돈 내야 되죠. 우리가 학교 갈 때도 응시원서비를 10만 원인가 이렇게 뭐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자 보면은 자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세로 조치할 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 비용 부담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부담 못하게 해요. 오히려 면접비를 주죠. 예, 요즘에는 좋은 회사는 면접 보러 오면은 면접 보는 데면 교통비 들었으니까 얼마씩 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공기업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비를 그 자리에서 5만 원씩을 줬어요. 그 5만 원씩을 그냥 바로 면접 끝나면 나갈 때 5만 원씩 줘요. 그때 거기 같이 왔던 사람들이랑 이거 모아서 맥주 한잔 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갔는데 저만 붙었죠. 예, 면접 본 사람 다 돈 받고 맥주 마셨는데 걔네들 나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돈 내고 면접 보고 회사 입사하는 건 요즘엔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 때문에 이 법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자, 보세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자,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떨어진 사람을 얘기해요. 떨어진 사람한테 본인이 반환해달라 그러면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특수 취급 등기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걸로 반환해줘야 돼요. 왜냐, 나 떨어졌으니까 내 서류 줘. 왜냐면 내가 뭐 이렇게 뭐 증빙서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졌으면 거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갖고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데 면접 볼고 입사하려면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 주세요. 그러면 그거 다시 이제 또 딴 데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개인정보와 관련되고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자, 채용 여부 확정, 그러니까 탈락, 불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자, 본인이 청구하면 자, 반환을 청구하면 자, 그거는 돌려주게 돼 있어. 언제? 14일 이내. 자, 우리 14일 이내 기억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예죠, 예. 자,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잠깐만요. 요거 한번 빨간색으로. 네. 자, 확정된 채용 대상 제외한다. 자, 14일 이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이메일로 보낸 건 반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메일.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준 걸 다시 돌려준다 그게 없어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원본 서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는 자 그런 경우는 자 제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어요. 우편으로 보낸 것만. 그래서 저걸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메일이나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자 내용이고요. 자 뭐 여기 뭐 서면 전자방법 누르면 따라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구인자는 채용 관련 서류를 자,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되냐?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냐? 자,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14일 이후는 왜 그랬어요? 앞에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 만에 폐기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14일 안에. 그래서 14일에서 180일에서 우리는 30일만 보관할 거예요. 회사가 채용 공고는 30일만 보관할게요라고 해서 했으면 30일, 그러니까 14일 안에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안 했으니까 이미 그 30일만 보관하고 폐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가 특수치 우편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 기간까지만 우리가 보관할 거예요라고 해서 어차피 뭐 저건 이제 보관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 구인자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14일부터 180일. 자, 그리고 구인자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본인도 딴 데 쓰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는데요.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받는 등기, 그러니까 착불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내용은 자, 여기 아까 입증자료, 심층 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이거 뭐냐면 자, 보세요. 구인자는 채용 시험을 서류 심사, 필기, 면접 시험 등 9회 실시하는 경우에 서류 심사에 합격한 구직자 현정하여 입증 자료 및 심층사를 제출하려 노력해야 돼. 의무는 아니에요. 자, 이거 왜 그러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서류도 떨어졌는데 뭐 하려고 막 이것저것 뭐 예, 다 내라고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준비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럴 필요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예,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부분 근데 의무는 아니다. 노력해야 된다. 처음부터 내기에도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예,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참고로 보시고요. 자, 보칙 보면은 노동부 장관은 기초심사의 표준 양식을 권장할 수 있다. 예, 의무적으로 다 이거 쓰는 거니까 이력서 양식을 통일하자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이제 그게 강제는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필요하면 회사에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가 예, 우리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채용 절차에 내용은 많지 않은데요. 뭐 상식선에 있는 내용인데 어찌 됐던 뭐 이런 부분들도 예,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험 나올 만한 부분 제 언더라인 친 정도니까 요 14일에는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언제까지 반환을 요청해야 되나 이런 거.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 그다음에 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이게 어려워, 이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자, 이 부분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갈게요. 이게 나와야 한 문제인데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실게요.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요.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거. 왜냐하면 이거를 다 본다면 우리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아요. 낯설고. 그래서 일단 1차 시험에 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요 부분 자, 볼게요. 일단 용어 정의는 무조건, 예,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나왔다면 용어 정의예요. 자, 첫 번째, 개인정보는, 자, 중요하지. 살아있는 개인. 돌아가신 분 말고, 사자 정보가 아니고요. 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해당하는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글씨 혹시 너무 작나요? 자, 이게 나중에 보세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 그쵸? 이것만으로 누군지 모르겠네. 근데 뭐, 이러면 뭐 금방 알아볼게 이런 거. 이게 또 개인정보예요. 자, 보시면, 성명, 주민번호 이런 거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람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 가명 정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유선용하면 UX 별용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유선용인데 가운데 이게 이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를 거기 추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니 주민번호가 이거면 유선용이겠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예, 개인정보로서 특별하게 뭘 추가해야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데 자 그거 안 하면 몰라본다 이거 가명 정보라 그래요. 가명 정보. 그래서 이 가명 정보가 뭔지 자 보시면 됐고요. 자 가명 처리 자 이거 보세요. 일부 삭제, 그러니까 이름에 유별용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들만 2명인데 이름이 시현, 주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죠, 제가 이제 데이터를 250기가짜리 쓰니까 이제 애들은 학생이니까 데이터를 작은 걸 해줬단 말이에요. 예.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거 들여다볼까 봐. 저한테 자꾸 아빠 데이터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선물을 보내주는데 그 이제 주소록에 이제 큰 놈한테 보내고 작은 놈한테 보내는데 그게 자꾸 유별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자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제가 그 주소록을 해서 애들 번호를 못 외운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이게 아니 유현은 똑같다니까 다. 그래서 시인지 줄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가명 처리.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뒷자리를 차라리 해주면 너무 편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좀 전에도 이거 하다가 봐가지고 지금 데이터 보내달라 그래서 1기가 어쨌든 네. 그래서 그게 가명 처리야 별표하는 거. 자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등등등등의 이런 행위를 개인정보의 처리라고 해요. 자 정보 주체는 그 처리되는 정보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제 거다. 그럼 제가 정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뭐 제 생일이 뭐 75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러면 이게 제게 되는 거예요. 자, 뭐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처리자. 자,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요걸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기관은 뭐 여기 보시면 되겠죠.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거 뭐예요? CCTV죠, CCTV. 네,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우리가 CCTV가 폐쇄회로 TV라고 그러는 거예요. 케이블 TV인데, 자, 그런 것들을 뭐 과학적 연구.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요 4가지예요. 4가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요거 4가지는.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닐 거예요. 이 정의 규정만 외우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법 이름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 보시면 자, 좋은 내용이죠. 예. 개인정보 처리자 누구예요?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걸 운영하고 처리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자, 그 처리 목적 명확하게 하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고 목적으로 활용해서 한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다 좋은 말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뭐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예.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시험에서 뭐 틀리기는 바로 알 거예요. 예. 그냥 뭐 대충 써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정보 주체, 나죠, 나. 예, 나. 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처리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들을 선택할 결정할 권리,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적 열람을 요구할 권리, 상재 요구할 권리, 예, 이런 절차에 따라 구제가 될 권리가 있어요. 자, 개인정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어디 갔지? 우리 가끔가다 이런 게 올 거예요. 뭐, 개인정보 동의 이제 해야지 뭐 어디 가입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오랫동안 내가 로그인 안 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날라오면서 뭐 개인 동의를 또 하겠습니까? 이런 거 오고, 만약에 내가 뭐 어디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돼 있었는데, 뭐 통신사, 근데 이 통신사 멤버십이 뭐 다른 회사랑 합병했다, 통신사가. 그럼 이제 내가 여기에서 다른 통신사 넘어가면 내 정보는 여기에다 있는데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안내 메일이나 이런 게 오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카드 회사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게 다 이 법에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 예, 관리 잘해야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자, 그래서 국가 등의 책무, 자, 이런 거 예, 참고로 보시고 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냥 한번 해보시면 이거 다 그냥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그냥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임위원 2명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까지 예,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여기 정당에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뭐 위원장 대표하고 뭐 한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위원 예, 열심히 활동하고요. 결격사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보호위원회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돼요. 예. 자, 3년마다 예, 수립해야 되니까 예, 요거 우리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시행 계획, 개인정보 보호 지침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뭐 다 알면 좋은데요. 다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자,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이제 여기부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냥 내용만 한번 보세요. 자, 개인정보 수집,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 동의받거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저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저 남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이러는 거, 금지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참고로 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동의받을 때 이거 왜 수집하는지 이런 거 동의하세요 막 이런 거 사인하잖아요. 어디 뭐 가서 회원가입하고 이럴 때. 자, 그런 이용 목적, 항목, 기간 이런 거 다 명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년 6개월 보관합니다. 2년 보관합니다. 뭐 이런 게 이 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자, 개인정보 예, 수집 필요 최소한도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중요한 거 개인정보의 제공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동의를 받았고 그 목적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시험을 떠나서도 기본적인 정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의받을 때, 예, 이런 사람들, 예, 이런 내용들을 예,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로 저거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내가 어떤 포털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럼 거기서 제 정보를 쓰겠죠. 이 사람이 뭐 글을 올리고 이러는 것도 이게 맞는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럴 때. 자, 그래서 그럴 때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들 챙겨야 된다. 라는 거고요.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는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원칙이다라는 거. 자, 동의 받은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 제공받은 사람도, 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어디서 받았는지 이런 것도 다, 자, 그 오픈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개인정보 필요 없으면 이제 파기해야 된다. 목적 달성했거나 기간 경과하거나 이러면 파기해야 된다. 하는 거. 자, 동의 방법. 예.
이런 것도 다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래서 동의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는요.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만 14세 미만. 자, 보시면 되겠고, 뭐 민감 정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사상, 신념, 노조, 정당 가입 상태 이런 것들은 자,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정보는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요. 민감 정보라 그래요. 아까 가명 정보 뭔지 아시죠? 별표 치고 이러는 거 민감 정보. 자, 민간 정보 별도로 동의받기 전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노조법, 노동법에 이제 노조법이 있는데 그런 노조법 부분에서도 노조에도 가입했니 안 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다. 네, 보시면 되겠고 뭐 고유 식별 정보 저 사람 누구 우리 뭐 주민번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구분하는 거. 자, 이런 거 뭐 위조, 변조,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야 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처리.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저거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등본 떼고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저거 이렇게 뒷번호 가리고 나오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예, 뒤에 별표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왜냐면 예전에는 어디 가면 주민등록번호 다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년월일만 쓰죠. 뒤에 6자리, 7자리 중에 한 자리만 쓰죠.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분하는 정도만 쓰고 그거 안 쓰면 큰일 나죠. 예, 어디 뭐 방 배정하고 이럴 때. 근데 그 외의 번호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희망하면 다 열어놓게 돼 있죠. 자, 심지어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뭐 내가 통신요금 고지서를 발행할 때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정보를 대부분 다 가려요. 그 뭐 주민번호, 이름도 반은 가리고, 뭐 계좌도 가리고, 예, 그런 것들이 자, 이런 처리 제한 규정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CCTV. 자, 이거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걸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단 법에서 하라고 그랬거나 우리가 뭐 요새 뭐 수술실에 이거를 두니 어린이집에 둬야 된다는 법 때문에 하겠죠.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거지 원래 못하게 돼 있고요. 보세요. 자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이런 데에는 절대로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막 우리 막 뭐 학교에서 뭐 어떤 선생님이 뭐 화장실에 했니 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서 걸리는 게 법에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다. 자, 그리고 4번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우리가 아마 어디 건물 같은데 빌딩 같은데 들어가거나 이렇게 가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설치 목적은 뭐 화재 예방 도난 방지고요. 관리자는 누굽니다. 이런 게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원래 다 붙여놓게 되어 있어요. CCTV를 설치한 자리에는 여기에 CCTV가 있습니다라는 걸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군사시야 이런 거 빼고는. 그래서 우리 아마 나중에 관심 있게 한번 학교에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저게 이 관리자가 누군지도 거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판에 건물들한테 이 사무실에는 CCTV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24시간 돌아가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표시하게.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요, CCTV잖아요. 블랙박스랑 달라서요, 녹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는 안 돼요. 촬영은 돼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되는데, 말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거 이런 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CCTV는. 그래서 CCTV 자체에 마이크 센서가 달려있는 건 없어요. 그게 있으면 다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참고로 요건 뭐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네. 시험에 나와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멤버십이 있고 뭐 할인 멤버십 받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다른 회사로 우리 회사가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팔았을 때는
자, 이게 어디로 넘어갈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거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로 와서 동의합니까? 뭐 클릭하라고 안내 메일이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개인정보 취급자 예, 잘 관리해야 되겠죠. 못하고 저기 하면 안 되니까. 또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 이렇게 예, 별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랑 조합하기 전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게 가명정보였잖아요. 민감정보는 진짜 민감한 거고요. 자, 그래서 처리에 신중해야 되고 가명정보 할 때 뭐 이거랑 두 개 합치면 쉽게 알아본다 이러면 결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예, 뭐 과징금 부과 이런 거 다 법에 규준이 돼 있다. 그 개인정보 관리할 때 안전조치, 예, 분실도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야 된다. 라는 거 예, 참고로 보시고요. 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도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지정돼 있습니다. 법에서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되고 뭐 개인정보 파일 자, 공공기관이나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저 정보들을 다 모아서 파일링을 해 놓을 수도 있죠. 자, 뭐 그런 부분 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도 예, 우리 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뭐 개인정보 유출되면 보세요. 우리 뭐 어디에서 이렇게 올 거예요. 우리가 뭐 해킹을 당해서 학원 같은 데에서도 우리 학원이 해킹을 당해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예, 다 이메일로 날라오고 문자 날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내용들 개인정보 내 거 이런 거 정정해 주세요.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조치대로 따라줘야 된다. 라는 거 내용이고요. 뭐 다른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뭐 이거를 다 뭐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정의 규정만 우리가 보십사 예, 부탁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된 법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제 영역이나 이런 게 이렇게 틀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영역이 좀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험치가 쌓여 있지 않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아까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간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울 것도 몇 개 없어요. 뭐 14일 이 정도가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약간 선택과 집중이 예, 필요한 내용이어서 예,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진도는 다 나갔어요. 저희가 파트가 지금 오늘 7시간째, 7번째 강의잖아요. 그래서 14시간째인데 파트는 다 나갔고요. 사실은 이게 설명하다 보면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고용보험법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그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이제 주변부터 들어와서 핵심을 아셔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듣고 계신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가? 이제 이 부분이 반응이 현장 반응이랑 좀 달라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려서 혹시나 약간 이해가 부족하면 이 녹화된 것도 한 번씩 또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미리 예고를 좀 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특별히 만들어서 드린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지문 정리라 그래서요. OX예요. 이렇게 그걸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지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지문 중에서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돌렸다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10년 훨씬 넘었으니까 문제가 출제된 지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주 나왔던 거.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를 OX로 이제 가로놓기 이런 거를 만드는 거라 사실은 이걸 책을 지금 제가 강의할 때 썼던 걸 다 출판했던 책이에요. 교재로. 돈 받고 팔았던 거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저거는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름 제가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들 이제 시험 끝났죠. 바쁘시더라도 그때 이제 5월 2일 예, 한 번 남았으니까 그때는 그거하고 실제로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예, 시간 되는 만큼 지금 3개 정도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아 이런 거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구나. 아 이거 강의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 뭐 이런 정도 약간 리마인딩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때 결석하지 마시고 예, 꼭 출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만 정리 잘 하셔도 시험 준비에는 예, 충분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복습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